우량한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량성이 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기업의 우량성은 크게 7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익성은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 두 번째 수익의 안정성은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가. 세 번째 재무 구조는 기업의 재무 구조가 얼마나 안전한가. 네 번째 이익의 성장은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가. 다섯 번째 재무 신뢰도는 재무제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 배당은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가. 일곱 번째 투자는 얼마나 신사업에 투자를 하는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익성과 관련하여 로체스터 대학교의 노비막스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 있습니다. 먼저 회계학에서 클린 서플러스 어카운팅, 우리말로 순수익력 관계식에 따르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내일의 장부 가치는 오늘의 장부 가치 더하기 내일의 순이익 그리고 배당을 뺀 것만큼 해당하겠죠. 이 수식을 여기 배당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서 많이 사용되는 배당 할인 모형은 다음과 같죠. 주가에 해당하는 MT는 향후 발생하는 배당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이것들을 다 더한 값과 같죠. 그리고 배당에 해당하는 여기 D 부분에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수식을 넣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계를 유추해 보면은 가격이 높으면은 여기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겠죠. 또한 가격이 같을 때 여기 기대 이익 Y가 높아지게 되면은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 주는 성장주 대비 고수익 주식은 저수익 주식 대비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수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기업의 수익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지표가 존재합니다. 먼저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모든 돈이 매출액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매출 원가를 빼주게 되면은 매출 총 이익이 됩니다.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흔히 판관비를 빼주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될 거고, 여기서 각종 이자 그리고 비용을 빼주게 되면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법인세를 빼주게 되면은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수익은 기업의 실제 경제적 수익성을 나타내죠. 그런데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이익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광고 또는 인적 자본 개발 등 비용으로 처리되는 투자로 인해서 실제 경제적 수익성이 감소가 됩니다. 여기서 비용으로 처리된 투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단순히 직접적으로 이익을 줄이기도 하죠.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매출 총이익이 실제 경제적 수익성을 나타내는 가장 명확한 회계 측정 지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문헌이나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 흔히 ROE 같은 측정 지표를 사용했죠. 또한 일부 경제학자들은 잉여 현금 흐름을 중시해서 프리 캐시플로우 같은 거를 사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노비막스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은 손익계산서의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수익성 측정 지표는 오염되고 실제 경제적 수익성과는 관련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상단에 있는 매출 총이익이 기업의 수익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은 수익률을 각종 팩터들로 회귀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 gross profitability 같은 경우는 매출 총이익을 자산으로 나눠서 표준화를 해준 값이고요. earnings 같은 경우는 흔히 생각하는 RO이겠죠. 그리고 free cash flow, 로그 비행 같은 경우는 PBR의 역수, ME 같은 경우는 사이즈, R1 같은 경우는 단기 반전, R12 같은 경우는 12개월 수익률에 해당하겠죠. 여기 열을 보시면은 기존의 수익률을 설명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던 각종 팩터들 외에도 매출 총익은 굉장히 유의한 설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면에 어닝 같은 경우는 T밸류가 0.84밖에 안 되니까 설명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프리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도 T밸류가 2 이상이니까 설명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매출 총이익보다는 설명력이 훨씬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번 결과는 수익성과 관련된 각종 지표를 함께 놓고 돌린 건데 여기서도 매출 총이익이 가장 유의한 설명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이런 효과는 특정 섹터에서 발생하는 효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섹터별 디민드를 통해서 섹터 효과를 제거한 결과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디민을 통해서 섹터 효과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의 설명력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의하지 않다.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는 유의하긴 하지만 매출 총이익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설명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테이블 2는 매출 총이익별로 5분위로 나눈 후에 각 분위에서 수익률을 살펴봤습니다. 로우 같은 경우는 매출 총이익이 가장 떨어지는 포트폴리오고, 하이 같은 경우는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겠죠. 그리고 하이 마이너스 로우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높은 기업을 롱하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을 숏하는 전략에 해당하겠죠. 보시면은 롱숏 수익률에서도 수익률의 T밸류가 2.49니까 굉장히 유의하다. 그리고 3팩터 기준 알파를 살펴봐도 T밸류가 4.49니까 굉장히 유의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은 GPA가 높은 그룹에서는 북투마켓, 즉 PBR의 역수가 낮으니까 이 말인즉슨 PBR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반대로 GPA가 낮은 그룹, 즉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룹은 북투마켓이 높다, 즉 PBR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수익성과 밸류는 반대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뒤쪽의 논문을 보시면은 이런 매출 총이익은 향후 3년에서 10년간의 매출 총이익, 이익, 잉여 현금 흐름, 배당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북투마켓, 즉 PBR의 역수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결과입니다. 여기 로우 같은 경우는 북투마켓이 낮은 거니까 PBR이 높은 그룹일 거고, 하이 같은 경우는 PBR이 낮은 그룹이겠죠. 그러니까 저 PBR을 롱하고 고 PBR을 숏하는 전략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굉장히 유의하다는 기존의 결과와 동일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매출 총이익과 밸류를 나타내는 북투마켓 같은 경우는 스피어만 순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8%로 매우 낮습니다. 밸류와 수익성은 서로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각 고유의 효과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밸류와 수익성 둘 간의 투자를 통한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입니다. 패널 A 같은 경우는 매출 총익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눈 건데, 수익성이 높은 그룹을 롱하고 수익성이 낮은 그룹을 숏하는 전략 같은 경우는 초과 수익률도 유의하고 알파도 굉장히 유의하게 나타나죠. 또한 패널 B 같은 경우는 PBR을 기준으로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결과인데, PBR이 낮은 그룹을 롱하고 PBR이 높은 그룹을 숏하면은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유의하고, 알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의하게 안 나가겠죠. 왜냐면 여기 HML 자체가 가치주를 나타내는 팩터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또한 밸류와 수익성 모두 높은 샤프 지수를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밸류와 수익성의 5년 롤링 샤프 지수를 나타내는데, 두 전략의 수익률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57로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수익성에 해당하는 프로피터빌리티는 마이너스인 반면 밸류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기록하죠. 그 외에도 여러 구간에서 수익성과 밸류는 반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50대 50으로 분산 투자할 경우 더욱 안정적인 샤프 지수를 보입니다. 밸류의 50%, 수익성의 50% 투자한 포트폴리오인데, 모든 구간에서 샤프 지수가 플러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사이즈와 수익성별로 더블 소트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 스몰 같은 경우는 가장 사이즈가 낮은 그룹일 거고, 빅 같은 경우는 가장 사이즈가 큰 그룹이겠죠. 모든 사이즈 그룹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수익성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 부분은 사이즈 그룹에서 롱숏 수익률을 나타낸 거거든요. 모든 사이즈 그룹에서 수익성 롱숏 전략은 굉장히 유의한 알파를 기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밸류와 수익성별로 더블 소트를 한 결과입니다. 사이즈와 마찬가지로 모든 북두마켓 그룹에서 수익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밸류 그룹에서 수익성이 높은 주식들을 매수하고 수익성이 낮은 주식들을 숏하는 수익성 롱숏 전략 같은 경우는 유의한 수익률과 유의한 알파를 기록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이러한 효과가 소형주에서 발생한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를 제외한 대형주 500개 주식을 대상으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대형주 내에서도 역시나 수익성이 낮은 그룹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그룹의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이 마이너스 로우, 즉 롱숏 수익률 같은 경우도 유의한 수익률 그리고 유의한 알파를 기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패널 B는 북투마켓, 즉 PBR 기준으로 나타낸 건데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저 PBR을 롱하고 고 PBR을 숏하는 밸류 전략은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죠. 또한 패널 C 같은 경우는 수익성과 밸류를 함께 고려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즉 하이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높으면서 PBR은 낮은 종목, 로우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낮으면서 PBR은 높은 종목에 해당하겠죠. 이를 기준으로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수익률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익성과 밸류를 함께 볼 경우 더 높은 성과를 기록합니다. AQR에서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우량성과 관련된 종합적인 효과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그게 퀄리티 마이너스 정크라는 논문입니다. 주식 밸류에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든의 배당 성장 모형은 다음과 같죠. 주가는 D 나누기 R-G로 구성이 되죠. 이를 응용하면 다음과 같이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라이스를 북밸류로 나눠주고 프라핏을 곱하고 나눠주게 되면은 크게 요렇게 정리가 되죠. 이 중에서 우량성과 관련된 부분은 첫 번째 수익성, 두 번째 성장, 세 번째 기대 수익률로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profitability, 즉 수익성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높은 회사는 당연히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겠죠. 두 번째 growth 같은 경우는 수익이 성장하는 회사 역시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safety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즉 안전한 주식은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profitability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수익성과 관련된 6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익성 점수를 매겨줍니다. 첫 번째 GPO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매출 총이익으로 계산됐고 ROE와 ROA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표죠. CFOA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을 S로 나눠준 값이고 GMAR 같은 경우는 그로스 마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accrual 역시 지표로 사용을 해줍니다. 두 번째 성장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봤던 수익성 지표들의 5년간 성장률을 통해서 성장 점수를 매겨줍니다. 세이프티 같은 경우는 다음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수로 나타냅니다. BAB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로우 베타, LEV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O스코어와 G스코어 같은 경우는 기업의 부도 확률을 나타내는 점수를 의미하고요. EVOL 같은 경우는 어닝의 변동성을 측정합니다. 앞에서 계산한 profitability, growth, safety의 점수를 합해서 종합적인 퀄리티 점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또한 QMJ 팩터는 단순하게 퀄리티 주식을 롱하고 정크 주식을 숏하는 게 아니라 파마 프렌치의 방법을 따라서 사이즈 중립화를 해줍니다. 즉 QMG 팩터는 먼저 소형주 내에서 우량주를 롱하고 소형주 내에서 불량주를 숏한 다음에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또한 대형주에서 우량주를 롱하고 대형주에서 불량주를 숏한 다음에 거기다가 2분의 1을 해주고요. 이 두 값을 더해서 최종적인 QMG 팩터의 수익률을 계산해줍니다. 이런 식의 방법을 해주면 어느 정도 사이즈 효과를 중립화해 줄 수가 있죠. 첫 번째 테이블은 퀄리티 점수별 포트폴리오를 나눈 결과입니다. P1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가장 낮은 주식, P10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가장 높은 주식이겠죠. 당연히 현재 시점에는 P1의 점수가 가장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퀄리티 점수가 높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개월, 36개월, 60개월, 심지어 120개월이 지나도 퀄리티가 낮았던 주식들은 계속해서 퀄리티가 낮고 퀄리티가 높았던 주식들은 계속해서 퀄리티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종합적인 점수뿐만 아니라 Profit, Growth, Safety 이렇게 각 구성 요소들끼리 봐도 퀄리티가 낮았던 그룹은 120개월 후에도 퀄리티가 계속 낮고 퀄리티가 높았던 그룹은 퀄리티가 계속해서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이러한 효과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을 대상으로 해도 확인이 됩니다. 즉 우량성이 좋았던 종목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량성과 주가의 관계를 나타내 본 건데 여기서 P는 PBR의 로그 값을 취해 준 겁니다. 첫 번째 열은 PBR과 퀄리티 점수로 회귀 분석을 한 결과겠죠. 보면은 T밸류가 굉장히 큰 거를 알 수 있죠. 즉 퀄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PBR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각종 팩터들을 더해서 멀티플 리그레션을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사이즈, 1년간의 수익률, 기업의 연도, 수익성의 불안정성, 배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더해줘도 퀄리티 점수는 PBR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유의한 팩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여기 F2로 나타낸 부분은 픽스드 이펙트를 고려한 리그레션 결과거든요. 이처럼 산업이나 국가, 기업의 픽스드 이펙트를 고려하고 나서도 퀄리티는 PBR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의한 변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시나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데이터를 살펴봐도 굉장히 유의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퀄리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profitability, growth, safety 세 가지를 멀티플 리그레션에 돌린 결과인데요. 먼저 각각의 구성 요소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세 가지를 한 번에 넣고 돌려도 각각의 값이 유의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퀄리티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살펴봤습니다. P1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가장 낮은 주식이겠죠. 보시면은 수익률도 굉장히 낮고 캐팸 기준 알파나 3팩터, 4팩터 기준 알파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퀄리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률도 높아지고 알파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H-L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높은 주식을 롱하고 퀄리티가 낮은 주식을 숏한 결과이니까 이런 식의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수익률 혹은 알파가 굉장히 높으면서도 유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글로벌 주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량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 혹은 알파가 굉장히 크고 롱숏 포트폴리오의 경우도 수익률과 알파가 유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QMG 팩터 그리고 퀄리티를 구성하는 각각 요소의 롱숏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알파를 계산한 건데요. 역시나 종합적인 팩터와 각각 구성 요소가 수익률 자체도 유의하고 캐팸 알파 그리고 3팩터, 4팩터 기준 알파가 굉장히 크면서도 유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QMG의 퍼펙터 기준 인포메이션 레이쇼, 즉 정보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MJ의 퍼펙터 기준 알파는 오랜 기간 동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A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인데 1950년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안정적으로 알파가 쌓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경우에도 1986년부터 2012년까지 안정적으로 알파가 쌓여 나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